발표하기에 첫 번째 날이죠. 첫 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비뽑기 순서에 맞춰가지고 채원 대표님이 첫 번째 순서를 하시게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까지 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우성재 대표님이랑 네 번째가 누구셨죠? 네 번째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나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자기 순서는 자기가 딱 기억할 건데. 네, 왠지 전 것 같습니다. 아, 강주 대표님이세요? 좋아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채원 대표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살짝 봤는데요. 그 앞서서 그 영훈 대표님만 다 성공한 거고 나머지 분들 다 대망이더라고요. 오늘 뭐 그럴 수 있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채원 대표님 어떤 주제로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유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 보이시나요? 네, 네.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저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식 창업을 하고 있고, 그 지식 창업을 위한 인원 모으기가, 리드 모으기가 웨비나로 지금 현재는 하고 있어서 웨비나 퍼널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방식의 퍼널을 써서 웨비나에서 사람을 모으고 결제 전환을 시키는지 이 기본적인 원리를 한번 가볍게 설명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래서 지금 잠깐 설명을 드릴 거지만 뭐 많은 분들이 요거를 듣고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웨비나 퍼널을 구조는만 잘 익히면 누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이템으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목표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총 세 가지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금 지식 창업 웨비나를 어떻게 하면 구조를 만들 수 있는지, 그 가벼운 세팅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아이템이 지식 창업 웨비나 퍼널에 맞는 건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내가 아이템도 있고, 이제 지식 창업 웨비나 구조도 다 알았다. 그러면 디테일한 방법이 필요하실 거잖아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지식창업 웨비나 구조입니다. 지금 웨비나 퍼널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요새는 이제 트렌드가 되기도 했고, 또 여기 계신 나요 대표님도 웨비나 퍼널로 지식창업을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제가 하고 있는 지식창업 웨비나 구조는요, 정말 간략해요. 정말 간단한 퍼널이거든요. 그냥 요구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광고를 돌리고요. 그 다음에 광고로 모집 인원을 웨비나에서 무료 특강을 듣게 하고요. 그 웨비나에서 바로 판매를 일으키는 방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고, 웨비나, 판매. 제가 하고 있는 건 정말 간단한 이 세 가지가 다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전환을 시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끝이에요. 지식창업 웨비나 구조가. 되게 간단하죠. 뭔가 좀 매출이 많아서 뭔가 되게 막 디테일하고 복잡한 구조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사실 정말 간단합니다. 그래서 광고를 돌리고 웨비나를 실행하고 웨비나 안에서 바로 결제를 받는 이 세 가지밖에 저는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구조를 알았는데 그럼 어떤 아이템을 어떻게 적용하실까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어떤 아이템으로 적용할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디테일한 방법이고요. 그 어떤 아이템으로 적용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사실은 정말 간단해요. 네. 빠르게 그냥 고객을 모아서 고객을 설득을 하고 그리고 빠르게 판매를 한다. 그게 지금 광고 앱이나 판매에 녹아 있는 것 그리고 아이템에 녹아져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요 방법이 이제 다인데요. 일단은 웹이나 디테일한 방법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통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요, 이 SNS를 해야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고 여기 계신 대표님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SNS를 하는 거를 잘 생각을 해보면요. 이거는 이제 내 상품, 내 서비스를 사실 직접적으로 팔기보다는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나 자체를 브랜딩화 시켜서 그냥 내가 유명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가 사실은 일어나는 직접적인 활동이라는 크게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통념 중에 하나가 SNS를 잘 해야지만 사업을 잘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내가 만약에 가수잖아요? 노래를 부르는 과수면 이 주변에 막 신변 잡기 뭐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짜잘짜잘한 일들이 많잖아요. 뭐 팬들도 관리하고 운전도 해야 되고 공연장 예약도 해야 되고 미팅도 해야 되고 또 어디 거대 이제 회사에서 투자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가수로 치면 내가 노래를 부르는 것 자체는 내 일이고 내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 팬 관리하고 뭐 예약 잡고 이런 모든 짜잘한 것들은 다 SNS라고 보면 됩니다. 사업에서. 그러니까 매출을 내는 분야랑 그다음에 그런 짜잘한 것들이랑 아예 다른 영역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짜잘한 것들은 SNS를 키우는 게로 볼 수가 있고요. 내 서비스 그리고 내 상품을 파는 거는 내 본업인데 이거는 SNS랑은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마케팅 설계자라는 책을 혹시 알고 계시는 분들, 대표님들 많으실 거예요. 혹시 마케팅 설계자라는 그 빨간색 표지를 보셨나요? 그 요새 막 베스트셀러였기도 했어요. 예, 자기계발서였고, 또 사업하시는 대표님들 중에서는 되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요. 그 책의 저자가 러셀 브런슨, 네, 진호 대표님 가지고 계시네요. 네. 예, 그 책의 저자가 러셀 브런슨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이 지식 창업의 대가입니다. 네, 그쪽에서 정말 알아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사실은 SNS를 키우는 것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광고비만 1억을 써요. 네, 그렇게 해서 광고비로 사람을 많이 모으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이제 결제 전환을 일으키는 구조거든요. 그리고 요새 보면은 인스타로 돈을 많이 번 강사들이 있어요. 뭐 내가 인스타로 가르쳐줄게. 뭐 내가 뭐 너네 이렇게 팔로워가 많게 해줄게. 이런 강사들도 알고 보면 이 사람들도 광고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회사의 영업이익이 막 5억, 10억 되는 고도의 성과를 가진 회사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도요, SNS로 내 회사를 유명하게 하는 게 아니라 광고에 목숨을 거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SNS를 해야지 매출이 빵 터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거는 사실 우리들이 가진 잘못된 통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굳이 SNS가 필수가 아닐 수도 있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뭐 SNS고 뭐고 나발이고 난 잘 모르겠다. 근데 나는 그런 거는 좀 젊은 애들이나 하는 것 같고 나는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 것도 잘 모르겠고 좀 젊어야지 이런 거 막 만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또 나이랑은 또 무관하다는 거. 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통념은 사업은 어떻게 보면 약간 출중한 아이디어랑 그리고 나 자신이 똑똑해야지 그렇게 해야지만이 성공한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요새는 정말 오해라는 거.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랬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제 땅에서 막 이렇게 점포를 대여해가지고 막 내 돈을 막 투자해가지고 몇 천만 원, 몇 억씩. 근데 투자를 했는데 안 되면 막 망하고 이러니까 이 사업은 똑똑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어, 분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요새 시대에는 오해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사업하기가 특히 정말로 쉬운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똑똑하지도 않고 출중한 아이디어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성공을 하냐? 그렇게 따지면은 어, 벤치마킹이라는 방법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벤치마킹 사례들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도 많이 존재를 합니다. 뭐 작은 아이템부터요. 그리고 큰 사업들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벤치마킹 사례들이 엄청 많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대표적인 그 물류 유통회사의 제 혁신의 쿠팡이 있죠. 근데 쿠팡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탄생한 그런 아이디어가 혁신적인 막 그런 사업이냐? 사실 아닙니다. 쿠팡은 아마존을 벤치마킹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요새 잘 나가는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 뭐 해외 선진국들의 뭔가 기업이나 이런 사례를 다 벤치마킹해서 쓰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토스가 있죠. 이렇게 송금해주고 약간 그런 서비스요. 그것도 이 외국의 로빈후드라는 회사에서 벤치마킹 해온 사례입니다. 그대로 아이디어를 베껴가지고 한국에서 재탄생시킨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조금 하락세고 망했지만 티폰이라는 그룹은 티폰이라는 회사는 그 외국의 그룹폰이라는 그 회사에서 이제 벤치마킹을 해온 사례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요새 시대에는 내가 똑똑해야만 그리고 내가 출중한 아이디어를 가져야만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웹이나 아이템을 정하는 것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한다. 그래서 내가 뭔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뭔가 지금 잘 나가거나 저거 좀 하면 괜찮겠다 하는 거를 그대로 복사는 아니지만 벤치마킹을 해서 나도 충분히 성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인데요. 아이템에 관한 오해입니다. 그래서 뭐 웨비나로 성과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지식 창업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매출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 상품들을 보면 뭔가 돈을 많이 발랐거나 아니면 이미 막 정말 100% 완성도 있는 아이템을 만들어서 처음부터 막 잘 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근데 사실 이 웹이나 마케팅의 정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아이템이 없어도 내 거 살래? 이러면서 설득과 회유를 웨비나에서 세일즈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큰 장점입니다. 아이템이 없어도요, 일단은 사람을 모은 다음에 웨비나에서 이렇게 막 말로 설득을 해요. 내 거 살래? 살래. 이러면 그제서야 만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웨비나 마케팅 지식 창업이 정말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무한대로 그래서 시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런 웨비나 마케팅의 전신이 어떻게 보면 와디즈나 텀블벅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와디즈나 텀블벅은 사실은 이 돈 들여서 아이템을 처음부터 만들 필요가 없게 설계된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트들은 어떻게 보면 약속을 사는 사이트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만들지 않은 시점에서 약속을 팔고 안 사면 안 만들면 되고, 뭐 이거 사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때 다시 이제 그때부터 만들면 되는 구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웨비나 할 때는 아이디어를 팔고 그리고 약속을 팔기 때문에 그냥 내가 웨비나 자체에서는 어려운 것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리마인드를 계속 해주면 충분히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못된 통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기획과 아이디어들로 여러분들도 이제 대표님들도 충분히 웨비나 마케팅을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시도나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못된 통념 세 가지도 알았고 또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러면 감은 잡으셨잖아요. 그냥 광고를 해서 사람을 모으고 웨비나에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세일즈를 해서 그냥 결제 전환을 일으키면 된다는 거.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럼 나는 과연 어떤 아이템으로 적용을 해볼 수 있는가가 대표님들께서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아주 아주 쉽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공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아이템은 되게 사람들한테 후킹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본 제목이랑 부제목을 이렇게 조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요거를 보시고 여러분들 대표님들이 가지신 지식을 이쪽에다가 적용을 해보시면 누구나 이렇게 웹이나 아이템에서 먹힐 수 있는 그런 끌릴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아이템이 어떤 고민을 가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냐를 만드는 건데요. 그것도 이 아이템 자체가 정말 신박하게 이제 들리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이 누구를 위한 것에 뭐와 관련된 것인지를 명확히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위한 돈, 건강, 관계 중에 관련된 무엇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게 지금 이제 마케팅 설계자 그 러셀 브런슨 책에서 나온 건데요. 무조건 아이템을 처음에 만드실 때는 돈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건강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관계, 그러니까 뭐 친구를 사귄다거나 뭐 이성 친구를 만든다거나 그런 것들과 관련을 되게 매칭을 시키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랑 건강이랑 관계 자체가 사람들의 본능을 건드리는 거고 사람들이 절박해하고 정말 해결해주길 원하는 그런 본능적인 것들 중에 하나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가 있냐? 이게 사실 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 없이 쉬운 결과를 얻게 해주겠다를 아이템 제목에다가 박아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요. 나는 다이어트 관련 뭔가 경험도 있고 뭔가 전문가를 커버를 칠 수가 있어. 이러면 요거 그대로 그냥 적용을 시키시면 돼요. 누구를 위한 것인가? 60kg 이상 여성을 위한 구체적이면 좋거든요. 숫자가 들어가면. 그리고 돈, 건강, 관계 중에 하나를 넣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마음껏 먹고 50kg 진입하기. 뭐 건강이랑 이렇게 관계랑도 관련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부제로는 힘든 거 없이 쉬운 결과 얻기가 포인트였잖아요. 그래서 식단 없이, 식단은 되게 힘든다는 통념이 많잖아요. 식단 없이 6주 만에 바디 프로필 찍기 챌린지. 쉬운 결과죠. 식단 어려운 것도 없이 6주 만에 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띠용해서 이렇게 지금 부킹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아니면 이제 챗GPT 같은 거를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챗GPT도 예를 들어 뭐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러니까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좋아요. 타겟팅은 뭐 뉴비 유튜버를 위해서 챗 GPT로 유튜브 대본 만들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유튜브 대본을 만드는 것은 유튜버들한테, 그 초보 유튜버들한테 시간을 정말 아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돈으로 얻는 이점이 많은 거죠. 내가 뭐 24시간 밤을 꼴딱 새워 만드는 것을 뭐 챗GPT로 한다면 뭐 1시간, 2시간 만에 만들 수 있다면 내가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고 그만큼 돈을 굳힐 수가 있잖아요. 우리 시간은 돈이니까. 그리고 부재, 힘든 것 없이 쉬운 결과 얻기. 30분 만에 뭐 10분 영상 대본 만들기. 뭐 이렇게 하면 또 뉴비 유튜버들이 막 끼용해가지고 들어오겠죠. 이런 후킨 전략들을 아이템 제목에서부터 쓰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뭐 글 못 쓰는 사람들도 막 프로 카피라이터급 대본 쉽게 얻어가기. 뭐 이러면은 이게 무슨 방법이야? 이러면서 후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본제목과 부제목의 타이틀을 정하는 포인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아이템이 원하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힘들어하고 어떤 것을 귀찮아하거나 약간 뭔가 불행해 하는지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이거를 본제목과 부제목에 다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용해서 나를 찾아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요걸 아이템을 했을 때 또 어떻게 그러면은 디테일하게 하냐, 어떻게 시도를 해볼 수 있냐라고 궁금하실 거잖아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아이템만 먼저 정해놓고요. 그 다음에 광고를 이제 후킹을 하는 작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비가 만약에 내가 처음부터 막 100만 원, 200만 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미리 팔아보기 전략이나 뭔가 테스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10만 원, 20만 원만 쓰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10만 원, 20만 원 테스트 했을 때 고 할 거냐, 아니면 스탑 할 거냐, 그 기준은요. 광고비 썼을 때 매출은 2배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로아스가 2배 이상 나와야 되는 거죠. 네. 혹은 내가 광고비를 20만 원을 써서 뭐 사람을 뭐 10명 모았어. 20명 모았어. 했는데 그 모임 모수 중에서 전환율이 10% 정도 나와야 돼요. 그래서 광고비의 2배 이상이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리드를 딴 사람들을 모은 모집 인원의 10%가 전환율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은 성공적인 아이템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 하고 마냥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1단계 상품, 2단계 상품, 또 심지어는 3단계 상품까지 가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시려면 처음에 기획을 잘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1단계 상품으로 먼저 테스트를 하고 싶다 하시면 이 테스트 상품은요. 많은 사람들이 빠른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아이템이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1단계 상품을 만들고 그 1단계 상품을 구매한 유저들을 대상으로 다시 또 2단계 상품으로 재구매가 일어나게 하는 전략이면 정말 좋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진서 대표님은 이제 부동산 쪽을 하시니까요. 뭐 부동산 저는 잘 모르지만 뭐 1단계 상품으로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빠른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뭐 상권 조사를 뭐 원래는 막 몇 시간 걸리는 거였는데 내가 가진 태블릿이나 내가 가진 뭐 코칭이나 이런 걸 쓰면 1분 만에 할 수 있어. 뭐 이러면 또 사람들이 부동산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막 띠용하면서 또 오거든요. 그래서 맛을 보게 해줘요.
그래서 빠른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진짜 막 진서 대표님 말만 따라하고 진서 대표님 피드백과 코칭만 받았더니 뭐 원래는 막 혼자 하면 5시간 걸릴 거를 뭐 1분 만에 막 다 할 수가 있다. 이러면 또 진서 대표님을 막 이렇게 다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다시 또 2단계 상품을 파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권 투자 2분 하는 걸로 고객들을 이제 내가 이제 설득을 시켰으면 2단계 상품을 그 사람들 대상으로 좀 더 가격을 높여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뭐 2단계는 오프라인 경쟁사를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그분들을 같이 이제 막 땅 뭐 부동산 사는 거 같이 동행하게 서비스를 해주거나 이렇게 해서 1단계, 2단계 그리고 그분들이 또 2단계에서 만족을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진석 대표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3단계는 더 초고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재구매를 계단식으로 이제 퍼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판매가 한번 일어나면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지금 현재 지식상품의 한국에서의 특성은 사실 특히 성인 교육 대상으로 하는 거는 이 판매자들이 한번 팔고 나몰라라 해요. 예를 들어 나는 이제 결제만 한번 일으키면 끝이야 이러고 관리를 더 안 해준다거나 아니면 후속 케어를 안 해준다거나 팔기만 하고 땡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오래 지속할 수 있으려면 포트폴리오를 모으는 게 가장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모았으면 그 고객은 진짜 내가 평생 고객으로 모신다라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서비스도 약간 그런 걸 느끼실 수 있게 고객들한테 뭐 이렇게 계속 제공을 해준다거나 하면은 고객들은 당연히 이제 성공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면 고객들도 느끼고 그 마음을 그리고 열심히 우리가 뭐 약간 전문가적으로서 아니면 내가 먼저 해본 사람으로서 달라붙어서 해준다면 결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포트폴리오도 이제 많이 만들어지고요. 그러면 포트폴리오가 나오게 되면 또 그 기존 가격보다 더 2배 이상, 뭐 3배 이상 뭐 높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가면은 네, 이제 초고가 상품까지 판매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네, 이거는 제가 사용하는 웨비나 퍼널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저 빠져들었어요. 진짜 말씀 잘하시고 강의 너무 잘하세요. 그, 그 감사합니다. 발표하기의 취지에 굉장히 적합하고 완벽하게 맞는 발표하기를 해주셨네요. 예, 너무 좋습니다. 예. 그, 보통 그 전환율이, 최현 대표님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웨비나를 하시면 전환율이 얼마나 나오세요? 전환율이 지금 한 10% 정도 나와요. 음, 그러면 실질적으로 광고비를 쓰신 것 대비는 얼마 정도 광고비가 투입이 되시나요? 그 매출액 대비? 대략? 어, 지금은 한 2배에서 3배 정도?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럼 광고비의 2배, 3배 정도를 지금 여기 디테일한 방법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고스란히 다 적용을 하고 계신 거네요. 적용이 되고 계신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저 질문하시네요. 마음껏 질문하셔도 됩니다. 지금 질문하는 시간이니까 마이크 키시고 질문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마음껏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서로서로 더 얻어가는 게 많으니까요. 네, 광고를 클릭하면 지금은 원페이지 랜딩 페이지로 이제 흘러가게 돼 있고요. 그 원페이지 랜딩 페이지에서 바로 이제 오픈 카톡방으로, 가두리방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네. 제가 보니까 나유 대표님이 얻어가실 게 가장 많으실 것 같네요. 다 받아 먹겠습니다. 나유 대표님께서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재선 대표님도 이렇게 좀, 이렇게, 이런 쪽에서 보시면 지식 창업이나 이런 쪽 하셔도, 원래 지식 창업 쪽 많이 하시잖아요, 재선 대표님. 그죠? 네, 그럼 이런 쪽으로, 지금은, 네, 뭐, 한 명한테만 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요. 어, 그니까 많이 해야 좀 단가가, 커질 텐데, 벌어들이는 게 한 명한테만 하다 보니까 좀 시간적으로나 제약이 있네요. 어떤 고해성사인가요? 걸 하고 계세요? 저는 마케팅, 코칭이랑 교육?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조금 더, 오늘 들었던 이야기들이나 이런 걸 가지고 조금 더 넓게
접근해 보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은데 옛날에 그 아이패드인가 뭐 그것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근데 요즘 제가 아이패드를 활용하는 게 매일매일 쓰고 있긴 한데 어떤 뭐 활용법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모니터 2개 사용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어서 음, 음. 아니 그거보다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지식 창업하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 이 포트폴리오 말씀도 잠깐 하긴 하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어떤 시스템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돼서 또 그게 계속 이어져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수강을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시스템화돼서 이거 한번 들어오면 이렇게 쭉쭉 이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랑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구성을 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저 질문하시네요, 강주 대표님이. 아니요. 저는 와디즈랑 텀블벅은 이용한 적 없고요.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구조로 처음부터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그 퍼포먼스 마케팅을 이용을 했었습니다. 아, 참 세상은 넓고 다양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역시. 그 채원 대표님과는 이제 이 업종으로 연결되시는 분들은 많은 대화를 하시고 제가 보기엔 그 시스템 그대로 한번 뺏겨 오셔가지고 한번 다 적용해 보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저도 보면서 제가 이런 거 저런 거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어쨌든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 추가적으로 그 나중에 시간이 오늘 모임 다 하시기 전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또 채팅 올려주시고 그리고 혹시나 또 지나서도 궁금하시면 우리 저기 카톡방에다가 또 그 궁금한 거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봉삼레디님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사하고 제가 저거 하려니까 어색합니다. 어색하지만 제가 이게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기에 앞서서 하나만 좀 다 여쭤볼게요. 혹시 지금 자가를 자가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자가를 가지고 계신 분이 난 등기 처 있다 라는 분 있으시면 채팅방에다가 이렇게 1 한번 눌러봐 주시겠어요? 없으시면 안 눌러주셔도 되고요. 최원 대표님 좋습니다. 남편명이. 그렇죠. 보통 남편명이나 그 공동명의로 하셔야지 나중에 이 과세나 이런 것들이 좋을 텐데. 은지 대표님. 예. 이게 왜 여쭤보냐면, 이게 사실 이거를 만들면서, 그 무주택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기준으로 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좀, 이렇게 많이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가지고, 어, 준비를 해왔고요. 사실 그 제가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가끔가다 이제 뭐, 이만큼 잘 성공했습니다라는 걸 넌지시 몇 번 자랑을 했었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자세히 설명드리기가 좀 왠지 낯가근지럽고 또 사실은 좀 이상했었어요. 뭔가 좀 내가 투자한 것들에 대해서 막 누군가한테 설명한다는 게 좀 어색했는데 그래도 이제 뭐 오랫동안 같이 한 영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저도 스스로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도 있고 해서 제 실제 이야기를 사례로 해서 오늘은 아파트 위주로만 쭉 구성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 자료를 공유를 드리면서 제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기 최원 대표님 공유를 잠깐 좀 꺼주시면 제가 그러면 잠시만요. 전체 화면으로 하면 제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안 보여서 제가 이제 이렇게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전체 화면을 해도 보이네요. 사실 이제 제목을 조금 자극적으로 작성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1억 전세에서 30억 아파트 보유자가 되었을까라는 제목이고요. 지금 서울에 잔뜩 보이는 이 아파트 중에 어떻게 한 채가 없지라는 생각을 갖고서 서울에 살았던 적이 꽤나 오랜 시간을 있었죠.
그리고 누구나 좋아하는 아파트고요. 심지어 이제는 외국에서까지 좋아하는 아파트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특별한 계기에 의해서 아파트를 한 채 보유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일시적 1가구 2주택 갈아타기를 통해서 지금은 현재 전체 평가 금액이 약 30억 정도, 30억은 좀 채 안 되지 않지만 30억 정도 되는 아파트 두 채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순수 아파트만이고요. 다른 부동산들도 있는데 그거는 배제를 하고 아파트에 관련된 이야기만 해보겠습니다. 아파트를 왜 사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사실 아파트 부동산, 이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보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자가에 거주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세와는 다르게 상당히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삶의 질이 굉장히 향상이 돼요. 일단. 그리고 왼쪽에 이 출처가 국민은행에서 나온 자료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동산 불패라고 그러죠. 최고의 안전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시기를 짧게 끊어봤을 때는 하락기도 분명히 있고 이렇게 등락이 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장기간을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우상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최고의 안전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달러도 그렇고 우리 원화도 그렇고 계속 한국은행에서 계속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화폐는 계속 늘어나고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지만 자산 자체는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산은 그에 맞춰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좀 간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대부분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못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거든요. 하지만 사실 부동산은 한 채만 갖고 계시다면 팔기 전에는 손해가 안 납니다. 근데 더 웃기지만 팔기 전에는 또 이익도 나지 않죠. 근데 팔기 전에 손해가 나지 않지만 팔기 전에 이익을 만들 수도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세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대출을 회수를 할 수도 있고요. 일부 금액들을 회수를 할 수도 있고 담보대출을 통해서 저희가 유동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어쨌든 최고의 안전자산이라는 거는 누가 와도 얘기할 수 없는 어, 확보된 그런 얘기였고요. 그러면 과연 왜 우리는 못 살까요? 대부분 다 물어보면 주변에 비싸서 못 산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과연 비싸서 못 사는 걸까라는 거에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비싸서 내가 이거 5억짜리 집을 하나 살려고 하면 이거를 몇 년 동안 일해서 얼마를 모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살 수 있다고? 말도 안 돼. 라는 생각들을 하시죠. 하지만 비싸서 못 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럼 왜 못 살까요? 대부분 대출은 나쁘다는 이미지를 갖고 계세요. 대출을 받으면 큰일이 나고, 당연히 과도한 대출은 문제가 있죠. 하지만 여기는 사업하시는 분들이니까 이 이야기가 더 잘 통할 거라고 생각해요. 대출은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 레버리지를 통해서 제가 어느 만큼 감당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쓰느냐. 아까 말씀하신 광고비를 내가 2배 이상의 매출액이 나올 수 있는 광고비라면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우리 최원 대표님의 이야기와 상충하죠. 이게 정말 가장 큰 이유예요. 못 사는 거를 얘기를 들어보면 잘못된 이미지가 너무 있습니다. 과도한 리스크로 인식을 하고요. 이 현재 가격에 대한 불신, 부동산 거품이라고 하죠. 이거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불신이 있는 이유는 전반적인 시장을 놓고 보셔서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개별 아파트, 개별 가격을 놓고 보시면 그 안에서도 등락이 있어요. 그 안에서만 내용을 잘 확인을 하시고 시장에서 거래하고 있는 가격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투자에 대한 개념이 되게 많이 들어가세요. 그냥 내가 편안하게 살 집을 고르겠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해 보시면 다 접근이 가능하신데 대부분 다 부동산을 사시려고 하면 투자라는 생각부터 먼저 들어갑니다. 물론 어쩔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사지를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야 될까요? 안 사야 될까요? 글쎄, 그건 개인의 판단이시겠지만 저는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뒤에 실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사서 어떤 식으로 성공을 할 수 있는지 쭉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는 아파트 사이클 5단계라는 그 도표가 보이시죠? 이게 이제 책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책에서 발췌를 해왔어요.
대부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경계 사이클도 그렇고, 뭐, 모든 사이클들이 다 있죠. 하락과 상승 초기, 상승 조정 폭등, 뭐, 이런 식의 사이클들이 계속 돌아가고 있고요. 앞서 뒤편에서 보셨던, 요 매매가 안에서도 계속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집을 고를 때는 어떻게 골라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좀 드려보면, 그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투자에 대한 개념을 먼저 갖고 계시기 때문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 오르는 집을 사야 돼요. 라는 개념을 먼저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어, 정상적인 시각에서 물건을 고르지를 못해요. 아, 이거 오를 걸 사야 되는데,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동산 아파트가 갖고 있는 본질을 들여다보지를 못합니다. 내가 편안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내가 안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집을 구매하는 조건인데요. 그거를 위한 조건들이 위에 보시면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직주 접근성이죠. 내가 과연 회사에서 어느 만큼 걸릴 수 있느냐. 저는 지하철이나 모든 걸 다 합쳐서 도보까지 다 합쳐가지고 1시간 이내에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직주 접근성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교육이에요, 교육. 이제 다들 결혼을 하시고 장기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동산 물리면 10년씩 살아야 될 수도 있어요. 어, 장기적으로 난 이 집에 살면 돼.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려면 지금 결혼을 안 하신 분들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초등학교 보내고 중학교 보내고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버리지에 대한 이해입니다. 대출이 왜, 대출이 무조건 나쁘고 월 이자리고 어떻게 다네?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완전한 오산이세요. 이 레버리지가 나중에 어떤 이익 구조로 갖다 주는지는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간과하고 있는 게 또 있습니다. 세금 부분의 문제예요, 세금. 생각보다 부동산은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띱니다. 양도세는 특히 잘못 맞으면 6, 70%까지 두드려 맞아요. 이익분에. 그 부분에 있어도 좀 비과세가 핵심입니다. 이게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큰 문제인데 미친 저축력이 좀 필요해요. 절제력. 대출의 이자를 갚고 그다음에 저축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같이 판단을 해서 이제 집을 고르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어떤 거래 기준을 가지고서 부동산을 사야 될까요? 일단 투자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면 부동산 경기를 당연히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나중에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실거래량, 동네 대장 아파트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동네 대장 아파트들이 막 사고 팔려요. 계속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부동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소리예요.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할 줄 아셔야 되고 해당 아파트, 내가 목표로 하는 아파트의 정고점이 얼마였는지를 확인하시는 작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고점이라고 하는 건 시장에서 평가를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한 번은 받았던 아파트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반드시 회복기가 온다면 회복한다라는 일종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정고점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목표 기간이 설정이 좀 필요합니다. 이 목표 기간은 언제 팔고 언제 사고 이런 부분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레버리지, 대출에 대한 이해 부분의 문제인데요. 보유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내가 어느 만큼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게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8천만 원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 아파트가 정고점을 확인해 봤을 때, 10년 동안 8천만 원 정도 이상을 나한테 벌어들 수 있을 것인가를 비교해 보시는 비교점이 되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확인을 하셔서 물건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는 제 실제 거래 사례를 보시는 게 아마 제일 재미나실 거니까 실제 거래 사례를 쭉 이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2012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 결혼을 했고요. 이거는 여기 보이시면 제가 이제 안양 평촌 범계역이라는 곳이에요. 4호선. 여기에서 이제 거리 한 5분 정도 되는 목련 3단지라는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92년도에 준공이 된 아파트에 들어갑니다. 지하주차장 없고요. 아주 낡았어요. 정말 낡았고 말은 20평이지만 실질적으로 평수는 한 17평, 16평밖에 되지 않는 알루미늄 샤시가 있었던 아파트였어요. 여기에 저희가 전세를 1.2억이 조금 안 되는 가격에 들어갑니다. 그때 들어가면서 국가에서 해주는 전세자금 대출을 8천만 원 받았어요. 레버리지가 어마어마하죠. 4천만 원, 8천만 원 받고요. 엄청나게 받고 저희가 이제 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둘이서 맞벌이를 하면서 미친 저축력을 보입니다.
1년에 한 6천만 원 이상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연봉이 한 4천만 원밖에 안 될 텐데 한 사람 연봉을 다 모으고요.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 연봉의 절반도 다 모았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저희 엄청난 원동력이 됐어요. 저희가 그때 되면 전 대출을 받으면 난리가 나는 줄 알고 대출을 미친 듯이 갚아요. 8천만 원 받은 거를 정말 미친 듯이 갚습니다. 그래서 뭐 1년에 2천만 원, 여기 받았던 6천만 원 중에서요. 2천만 원 대출 갚고. 그러니까 한 2년 동안 4천만 원을 갚은 거죠. 그러고 나서 제가 전세가 급등을 한번 경험을 합니다. 이걸 연락에 갚아놨더니 전세가가 미친 듯이 치고 올라가가지고요. 4천만 원을 오르더라는 거예요. 4천, 정확하게는 4,500만 원 정도죠. 정말 뒤통수를 쳐맞은 것 같더라고요. 모았던 돈이랑 합쳐서 돈을 더 주고 다시 8천만 원 한도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다시 올립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집을 사면 안 된다. 집은 거품이다. 부동산은 거품이께서 언젠간 폭망할 거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고 대출은 나쁜 거라는 인식을 저도 갖고 있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첫째가 생기고 둘째가 생길 때까지. 첫째의 돌잔치에서 들어온 비용이 굉장히 컸는데 그때 비용까지도 전부 다 정말 열심히 모았어요. 진짜 미친 듯이 모았습니다. 이때 경험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모아서 전세 자금까지 포함해서 금액이 3억을 좀 넘게 모았던 것 같아요. 둘이 결혼해가지고 한 4년 정도 살면서 3억 5, 6천 정도 모았던 것 같습니다. 미친 듯이 모았고 둘째가 생기면서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전세가 지겹죠. 너무 좁고 방도 두 개밖에 없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 두 개밖에 없었고요. 이 방에 침대를 놓으면 여기 침대가 이렇게 딱 놓이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 집이었어요. 그런 집이었던 걸 17년도에 드디어 자가를 마련합니다. 아까 이제 그 선택의 기준을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레버리지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이 집을 여기였습니다. 신성. 이 집을 선택을 할 때 직주 접근성. 아까 이 범계역에서 제가 그때 당시에 잠원 쪽에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지하철로 한 40분 정도 걸리는 지역이라는 거. 그 지역은 이미 선택을 했었죠. 여기에서 이 신성 아파트라는 데 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중고가 다 붙어 있어요. 애들이 그냥 길 하나만 건너면 초중고를 다 갈 수 있었던 입지였고 요 앞에 홈플러스가 있고요. 앞에 경찰서. 기타 시설들이 너무 인프라가 잘 돼 있어서 장기적으로 계속 가져가도 충분히 나는 여기서 거주해도 먹고 살고 죽진 않겠다. 그때 32평이었거든요. 라는 생각으로 매매를 결심을 합니다. 와이프가 만삭이 돼서 부동산에 가서 나 집 안 사주면 집을 들어가지 않겠다고 저한테 무력 시위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집에 가서 엑셀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 대출 이자를 얼마를 갚아야 되지? 내가 3억 정도 대출을 일으켰을 때 얼마를 갚아야 되지? 계산기를 놓고 엑셀을 쭉 두드리니까 10년 동안 8천만 원이 상승을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시장 조사를 해봅니다. 이때 요때인데요. 여기 좀 전입니다. 훨씬 전인데 한 8천만 원? 전고점 대충 보니까 8천만 원 충분히 오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매를 결심을 하고 17년도에 자가를 마련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저희가 어, 5억으로 샀는데요. 그때 당시 대출을 3억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한 1억 몇천 되는 여유 자금이 생겼고 저희가 그때 당시에 국가에서 해줄 수 있는 대출에 저리 대출에 풀 대출을 땡겼었습니다. 그러면서 1억 얼마 이상의 투자금을 확보를 하면서 저희가 살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운대가 너무 좋았습니다. 미친 듯이 상승을 해요. 미친 듯이 상승을 해서 이쯤 가면 한 9억에서 10억 정도 저희가 그 거래가가 될 정도로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걸 8.5억에 털었어요. 매매 시세 차이는 3.5억을 벌었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21년까지 거주를 했으니까 총 4년 동안 그러니까 1년에 거의 한 8천만 원 돈, 9천만 원 돈이 올랐어요. 이게 비과세가 되면서 실질적인 매매 차익을 그대로 다 가져왔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실투자 금액은 2억이 됩니다. 레버리지를 일으키면서요. 2억을 일으켰고요. 2억에 투자금 대비해보면 수익률이 어마어마하죠.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대출을 이자로 나간 금액은 투자 금액은 한 5천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그걸 따져도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그 확보된 투자금을 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미친 저축력을 계속 발휘합니다. 저희는 계속 아끼면서 살았어요. 정말 미친 듯이 아꼈어요. 회사에서 나오는 식권, 뭐, 종종 나오는 상품권 같은 것들을 아끼고 아껴서 그런 것들만 돈을 쓰고 계속 돈을 모읍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주식 투자를 하게 됐는데, SK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을 잘 만나서 여기서 엄청나게 수익을 또 벌어들이게 돼요. 이건 운이죠. 정말 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분양권을 4848이라는, 그러니까 사고팔고 사고팔고죠. 그때는 분양권이 전매 제한이 없었어가지고 사고팔고를 하면서 일부 그 투자금을 총 다 확보를 합니다. 그러면서 눈을 뜨기 시작하죠. 아,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쉽게 돈을 버는 거구나.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돈을 버는 거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두 번째 투자를 이어갑니다. 27년도에 저희가 자가를 마련했는데 18년도에 금정 아파트, 힐스테이트 금정 아파트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인데요. 이때 이 집을 분양해서 분양권이 그때 전매가 될 때라 분양권을 삽니다. 그때 당시에 분양 가격이 6억 6천 정도 됐고요. 이게 그때 당시 또한 피를 저희가 4천만 원 주고 사면서 한 7억 정도에 구매를 했어요.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매 효과가 12억. 예상 매매 차익, 저희가 팔았을 때 매매 차익이 한 5억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투입 비용이 심지어 1.5억 들어갔었어요. 이게 분양권을 매매하면 분양권은 계약금의 10%만 내고 가져오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분양권이 한 6억 9천 정도 됐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피 비용으로 현금으로 들어간 비용, 그다음에 취등록세, 그다음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이런 거 여타 비용 다 해가지고 한 1.5억쯤 채 안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입주하는 시점에 21년도에 입주를 했습니다. 3년 동안 지는 사이에 부동산 엄청난 상승기를 가져오면서 어, 대출이 9억이 나옵니다. 9억. 제가 이 집을 7억에 샀는데 대출을 9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집을 그냥 빵원에 산 겁니다. 빵원. 빵원에 사고 오히려 저한테 2억을 더 갖다 준 거죠. 어마어마한 투자가 됐죠. 제 입장에선. 근데 물론 이제 9억에 따른 원리금이 한 달에 500만 원씩 나가면서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긴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다들 오해를 하세요. 이때쯤 되면 제가 외벌이로 돌아섰거든요. 근데 대체 어떻게 너의 돈이 어디서 나서 이렇게 하느냐? 어, 1억이라는 돈, 2억이라는 돈, 3억이라는 돈. 여기서 지금 저희가 이제 초기 투자 비용도 다 회수했을 거잖아요. 그죠? 2억에 제가 집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투자해서 불린 돈까지 해서 몇 억이라는 돈을 갖고 있으면요. 예금만 넣어놔도 산성분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계속 투자를 하죠, 저는. 계속 투자를 이어갑니다. 물론 실패할 때도 엄청 많았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사실 여기서 제가 지식산업센터를 하나 구매를 합니다. 이건 또 90%의 레버리지를 일으켰어요. 그 다음에 더 잘해보겠다고 이제 토지를 하나 사죠. 이게 문제가 나중에 됩니다. 지금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주식 투자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주식도 벌 때는 몇 천씩 벌고요. 어, 제가 코로나 때는 마이너스 1억 6천 찍히는 것까지 눈으로 봤습니다. 심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 경험들을 다 하면서 이제 투자에 대한 다른 관점들이 계속해서 저한테 쌓이기 시작하죠. 추가된 기준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구매했던 아파트랑 네, 분양권으로 구매하면서 저한테 부동산 경기를 이해하는 능력과 실거래량, 그다음에 비과세는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이게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 그래서 무조건 그 2주택자가 무조건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앞에 거를 어떻게 먼저 산 이후에 몇 년 후에 집을 사야 되고 몇 년 이내에 매도를 해야 되고 몇 년을 보유해야 되고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세금에 대한 지식도 제가 들어오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제네시스 박 같은 분도 이런 건 분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사실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제가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미 이제 앞에서 제가 이제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에 대한 이제 이해도가 완전히 올라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한 푼도 안 들이고 집을 사는 이런 모험을 할 수 있어졌죠. 사실 직주적 순서도 나쁘지 않았고요. 저는 이때 이제 역삼으로 이제 이직을 하게 됐는데, 한 40분 정도 소요가 되는 거리였고, 여기에 바로 붙어 있다는 이점도 있었고, 이때 GTS-C가 이쪽에 쓴다는 정보도 있었습니다.
요때 저희가 이거를 결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앞에 은하수 신성을 성공했던 경험이 또 있어서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거를 매수를 하면서도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내년 초에 이제 판매를 할 생각이고요. 이제 팔았을 때는 매매 차익이 한 5억. 제가 이제 원리금 투자해서 들어간 금액이 한 3년 동안 한 1억 2, 3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빼면 이것도 한 3억 5천 정도가 이제 되는 거죠. 이거는 수익률로 따지면 무한대입니다. 왜냐면 전 투자금이 빵원 들어갔으니까요. 무한대 수익률을 가지고 있죠. 제가 이제 요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음 집이 완성체,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지식을 통한 완성체 투자를 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사이클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시기에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흔치 않아요. 저도 못 사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유일하게 한번 이거를 성공을 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해요. 제가 이제 이 집을 샀을 때 여기 최고가 11억이라고 보이시죠? 이 물건이 11억을 찍은 다음에 물건 가격이 8.5억까지 떨어지면 사람들은 잘 팔지 못합니다. 살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11억짜리인데 8.5억에 판다고 생각하면 벌써 가격이 한 2.5억을 디스카운트하는 기분이 들잖아요. 못 팔아요. 근데 저희가 다른 눈을 뜨죠. 여기에서 나온 돈이라면 마포의 갭으로 살 수 있겠는데 이런 걸 발견을 합니다. 어느 날. 그래서 저희가 과감하게 이 집을 8.5억에 그때치로 따지면 최저가 수준이에요. 그냥 과감하게 털어버립니다. 이 집을 털어버려서 나온 돈을 마포로 갑니다. 이 마포 투자가 저한테는 거의 완성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때 당시의 기준은 그랬어요. 10년 이내의 신축이고, 그다음에 지하철역에서 가까웠어야 되고, 정거점을 확인했을 때, 내가 지금 얼마를 먹을 수 있겠다. 라는 비용. 아까 그 대출 이자 계산한 거랑 같이 물려가지고요. 있었고, 이게 비과세가 될 것인지 여부였어요. 이 지금 제 이때까지 제가 쌓았던 많은 지식들을 다 포함을 해서 이 물건을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저희가 이제 했을 때 와이프가 평일에 계속 이 동네를 가요. 부동산을 다 두드리면서 다 돌아갑니다. 물건 어떤 게 있나요? 물건 어떤 게 있나요? 이때는 그 대세 하락기여서 저희가 가면 두 손 두 발 들고 다 와서 아이고 사장님 오세요 오세요 할 때였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저희가 이 정도 금액으로 이 정도 물건을 사고 싶은데 추천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물건들을 선택을 추천을 받았고요. 이때 저희의 관점은 그거였어요.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갔던 시절이어서 저희가 사실은 대출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부담이 최대한 되지 않는 선, 아까 8.5에 팔았는데 저희가 한 7억 정도를 이제 주머니에 넣을 수 있었거든요. 자, 못해도 5, 6천 정도는 대출 이자를 버틸 수 있을 만큼의 두고 기준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23년에 마포에 있는 프레스티지를 하나 매수를 해요. 24평을. 근데 이게 저가의 저가 시점에서 상승기로 국면하기 직전에 산 거라 이게 지금 1년 사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7억 8천, 17억 5천에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이에 1년 내에 4억이 상승을 했어요. 이게 지금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맞춰놨고 공동 명의로 투자를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보유세도 줄일 수 있도록 투자를 했고 초기 투자 비용이 6억이라 적혀있는데 실질은 6.5억 정도 돼요. 더 대단한 건 이제 이건 노대출이죠. 전세금이 들어가 있어요. 전세금은 저희 입장에서는 무이자 대출로 인식을 합니다. 이자 비용이 아예 안 들어가고요. 그렇다면 얘 또한 저희한테는 엄청난 투자 수익을 1년 만에 엄청난 투자 수익을 내어주고 있죠. 저도 이거는 어, 욕심상으로는 투자금 대비 한 100% 수익률이 나면 처분을 하고 다른 쪽으로 옮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제가 투자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제가 30억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지금 가지고 있는 집이 12억 평가 금액이고요. 얘가 한 17억 5천 정도 평가 금액을 가지고 있어서 한 29억 5천 정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제가 건방지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가 아직
그 저희가 지금 이때까지 실거래 경험이고요. 이 다음 스텝은 저희가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스텝은 준비를 해보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어떻게 성공이 됐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해봐 드릴게요. 지금까지 제가 이제 이렇게 장하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처음에 시작이 어느 만큼 중요한가, 그리고 왜 빨리 시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였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기회는 반드시 온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 사이클 제가 다 겪었거든요. 한 번 겪고 나니까 알겠어요. 기회는 분명히 오는구나.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가까운 곳부터 먼저 보십시오.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우리 살고 있는 동네의 대장 아파트는 어딘지, 대장 아파트의 가격선이 옛날부터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연 정거점은 찍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무주택자에서 접근하실 땐 투자가 아닌 기본적인 거주 개념부터 먼저 접근하시면 돼요. 내가 보는 눈은 남 보는 눈과 똑같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집이면요. 남도 사고 싶고요. 내가 자금 계획이 있어야지, 내가 여유가 있어야지, 장기 거주를 할 수 있어야지, 보유를 할 수 있어야지,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생겨야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가까운 곳부터,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먼저 바라보시길 바래요. 지금은 열심히 공부하시면 반드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좋은 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욕세권이라고 그러죠. 남들이 욕하는 것들 잘 보시고요. 대장 아파트 꼭 잘 보셔야 되고 가장 지금의 핵심은 이제 사회를 시작하는 초년생분들이 많으시니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미친 저축. 정말 미친 듯이 절제했습니다. 거기에 레버리지를 과감하게 이용할 줄 아는. 제가 지금 레버리지만 따지면 한 25곡 있나 봐요. 그것 때문에 사실 창업을 하겠다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거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쨌든 뭐 그것 때문에 일부 처분을 할 거긴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는 반드시 기회가 오니까 혹시나 이런 쪽에 관심 있으신 분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따로 물어보신다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 방에 계신 분들은 어,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저한테 꼭 한번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해요. 토지는 수원에 있는 건선동이라고 그 현대 아파트 쪽이 아파트 있는 쪽이 있어요. 현대산업개발 쪽에서 하고 있는 아파트 쪽인데 그 분양을 받아서 제가 투자를 해놨는데 경기가 확 꺾이면서 굉장히 지금 어려워요. 그게 지금 대출도 잘 안 돼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결국에는 그저께인가 자살을 했고요. 토지 대출은 연장을 하는 걸로 했고 그게 지금 월 한 300만 원 정도 나와요. 지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출을 땡기고 이자 비용으로 한 180만 원 나가는데 거기서 이제 임대 수익료로 한 280만 원 정도 들어오니까 거기서 월 부수입이 한 100만 원, 100만 원 좀 넘게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이래저래 해도 월 한 800에서 900 정도의 이자가 나갑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돈으로 메꾸고 있고 주식 투자 열심히 해보고 있는데 어, 역부족이죠. 그래서 일단은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오고 해서 내년 6월 전까지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택 9억 대출을 처분을 하고요. 어, 전세 쪽으로 좀 이전을 해서 또 자금을 확보해서 다른 투자를 좀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해서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약에 맞아요. 풀대출에는 힘들죠. 진짜 힘듭니다. 근데 이것 또한 제 캐파를 늘리는 일 같더라고요. 대출을 버틸 수 있는 이 깡따구를 늘리는 게 능력을 늘리는 게. 근데 제가 만약에 전세에 계속 거주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전세자금 대출받고 제가 이제 가장 안타까운 거는 그 제가 산 마포 집의 전세 거주자인데요. 그분은 저보다 나이가 한 3살인가 4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와이프랑 맞벌이 하시는 것 같고 남자아이가 하나 있고 근데 이제 7.65 정도의 그 전세 거주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지역이 지금 전세가 미친 듯이 올라서 지금은 동일 평수에 한 9억 정도 전세가 됩니다.
이분은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을 쓰겠죠. 쓰신다 하더라도 2년 뒤에는 전세는 더 올라 있을 거고. 그럼 이분은 이제 초등학교 예를 드리고 이사를 할 수 있으면 이제 이사를 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이제 빌라를 가겠죠. 그런 거 생각하면은 저도 정말 고마워요 와이프한테 이런 거에 눈을 뜰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마운데 여기 계신 분들은 물론 사업도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투자는 꼭 아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번 자산을 지킬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반대로 투자를 먼저 공부를 하고 레버리지가 너무 심해지니까 돈을 더 벌고 싶어서 그걸 감당하고 싶어서 지금 이런 걸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너무 어렵더라고요. 영역은. 1년 동안 미친 듯이 해봤지만 미친 듯이 다 실패만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뭐 이런 방법으로 버티고 있다 정도입니다. 그래서 윤재 대표님도 풀대출에도 잘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어, 저 질문 있는데요. 네네네 말씀하십시오. 저도 그 집을 처음에 살 때, 그, 실거주니까 가격이 네, 떨어져도 별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대출을 무리하게 해서 집을 네, 샀는데, 그때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제 곧 뭔가 폭락장이 올 것 같은 기분이 드니까, 이게 만약에 예를 든다면은 폭락을 해서 집이 반값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은행에서 이제 제가 낸 대출, 지금 현재 대출 낸 것보다 집값이 떨어지니까, 그 대출 상환을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게 조금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네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걸까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금융권에서 일부 금액에 대한 상환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그 일부 상환을 요구를 하는 케이스는 본 적은 없어요. 저는 이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지식산센터나 이렇게 아파트형 상가, 이렇게 그 거주가 아닌 그 실질적으로 투자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일부 상환을 요구를 직접적으로 해요. 저는 음, 실제로 받았고요. 어, 그래서 그거를 추가적인 재산이 있으시면은 담보로 제공하셔도 되고요. 음, 근데 그 오해는 하시면 안 됩니다. 풀대출이라는 용어 때문에 이제 다들 정말로 대출을 무리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는 풀대출에 대한 그 정의를 이렇게 내려요. 풀대출을 받으면 그 풀대출의 최소한 못해도 3분의 1 정도의 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대출. 그러니까 아까도 보시면 9억이라는 대출을 제가 땡겼지만요. 실질적으로 제 주머니에는 3억 이상의 돈이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투자로 이용도 할 수 있지만 제 이 주머니로 안전 주머니로 항상 채워놓죠. 전 항상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힘든 상황이 좀 오실 수 있죠. 근데 지금 나유 대표님이 거주하고 계신 집이 그런 상황이세요? 그렇지는 않은데, 여기가 지방이다 보니까 가격 네. 방어가 조금 안 되는 편이 있어서 서울에 비해서, 대신 전세 가격은 방어가 되시잖아요. 그죠? 전세 전세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방법이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 아마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전세를 주고요. 본인 음, 살고 계신 집을 네네. 전세를 주시면 전세를 가지고 그거를 대출을 갚아버리시는 거죠. 아, 그러면 1주택자는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럼 전세자금 대출이 주택담보대출보다는 한도는 적은데 한도가 적다 보니까 이자 부담률이 좀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제 음, 옆 단지나 아니면 평형을 좀 줄인 상태에서 어차피 두 분밖에 안 계시니까 네네네.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전세금을 가지고 다 상환시켜 버리고 본인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셔서 나가셔서 반전세나 음, 전세로 거주를 하시면 버티실 음, 수 있죠. 그렇게 하면 이제 버틸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나중에 매매하실 때 조금 약간 제약이 따르긴 하죠. 왜냐면 갭 투자들만 살 수 있어지니까. 근데 네네네. 어, 음, 아까 그 사이클 보셨지만 반드시 또 상승장은 오고요. 반드시 오실 거예요. 오실 거니까 그 시기 전까지 공부를 미리 해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맨날 그렇잖아요. 그때 내가 살 걸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시면 안 되고 지금부터 보시고 최소한 자기 집의 전세 가격, 그다음에 매매 가격 이거는 매일매일 확인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집 살고 있으면 다 이사 가고 싶어하는 다음 단지 있을 거예요. 그죠? 네네네.
여기 끝나고 나면 저기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아, 집 있어요. 네. 아, 거기에 대한 아파트 동향도 항상 좀 알고 계셔야 되고, 저보다 항상 음, 떨어지는 분 하나 있으시면 좋고. 아, 그렇죠.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제가 언제든지. 어, 아, 네. 취직 창업 안 저도, 돼? 생각해보세요. 저도 생각은 일을 해봤는데, 이게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의 이게 그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아, 대표님 항상 저희한테 막 뭐라고 하시면서 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원래 그렇죠. 원래 중이 제 머리 못 깎는 거 모르시는데요? 제가 좀 머리를 좀 깎아주셔야죠, 제 머리를. 지금 갑자기 사실, 소극적이죠. 원래는 사실 제일 처음에 이걸로 주식 창업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 사실은 지식 창업 생각했었고요. 아, 지식 창업이라기보다 사실은 아예 이쪽으로 창업을 하고 싶었죠. 아, 네. 이게 저는 이쪽 업계에 있지 않습니까? 건설사 음, 있다가 이제 사실 일로 넘어온 이유도 사실 이것 때문이에요. 이렇게 음, 투자를 하다 보니까 돈이 음, 돈을 부르고 이런 걸 너무 야, 돈을 이렇게 번다고? 그리고 주식도 해보면 정말로 액수가 달라지잖아요. 등락폭이 미친 듯이 다릅니다. 음. 이게 음, 지금 우리 저거 탄핵 있잖아요. 탄핵 정국 네. 저 주식 2천만 원 빠졌어요. 4일 동안. 4일 동안 2천만 원 빠졌어요. 정말 죽이고 싶어요. 믿으면 안 되죠. 그렇죠?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하시다 보면은 레버리지나 이런 걸 좀 하시다 보면은 그런 부담감이나 이런 것들을 이겨내셔야 되는 상황이 언젠가 반드시 오죠. 근데 지금 계신 분들은 이제 돈을 더 잘 버실 분들이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큰 투자를 잘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때 되면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게 또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부동산 신탁업계에 있기도 하고요. 이런 쪽은 지방 투자 지금 되게 좋으신 질문인데 전 지금 지방 투자 되게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한 집에서 이제 비과세를 받으려면 그 법에서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집을 산지 1년 후, 그다음에 2년을 보유해야 됩니다. 산 집을 2년 보유해야 되고요. 산 집 이후에 3년 내에 제가 살고 있는 집을 팔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사이에 다른 부동산을 사면 제가 비과세를 못 받아요. 그러면 이제 매덕이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것 때문에 시세 차익이. 그거는 거주 지역과 보유 지역은 그 당국의 저거에 따라 다릅니다. 그 투가 지역이라고 해서요. 투기 지역이랑 투가 지역 뭐 이렇게 해서 지역들이 있는데 그거가 지정되었을 때 당시에 그 보유하고 계시면 거기는 이제 보유를 하시면 안 되고 거주를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때 연도에 다 따라서 맞춰서 그 지역을 보셔야 되는데 지방은 대부분 뭐 부산, 대구 뭐 이런 쪽 아니시면 대부분 아마 해당은 안 되실 건데 그거는 이제 파시기 전에 한 거주를 하시는지 여부는 확인하셔야겠죠. 어쨌든 지방 얘기를 다시 돌아가면 제가 이제 그거 끝마치고 나면 사실 이 집을 비과세 무조건 받아야 되잖아요. 이 시세 차익 5억인데 무조건 비과세를 받아야 되니까 얼마 전에 세무서 상담도 받고 왔고 비과세 가능하다고 하셔서 제가 이걸 팔고 나가면 원래는 토지에다 건물을 올릴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토지가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거기 올려서는 팔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1주택자만 맞추는 상태에서 지금 지방 경매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서 좀 사팔사팔을 해볼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 보시면 경매 그거 들어가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경매를 해서 좀 사팔사팔을 할까. 지금 업무 중에서도 경매랑 좀 연관된 것들이 좀 있어서 좀 그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방 투자는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방 투자를 하실 거라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년 이내의 신축 아파트에 정고점을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거래량이 어느 만큼 많은지 여부를 확인하셔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금액, 내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보고 전 들어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본인 거주하고 계신 집의 세금 부분의 문제도 좀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저, 미혼 남자분들은 다 관심이 없으시죠. 대부분 이거 여자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남자들은 대부분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음, 그래서 여자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이제 반드시 남자 대표님들은 분명히 들으셔야 돼요. 여자가 무조건 사야 된대. 그럼 반대하지 마세요.
남자 대부분 이렇습니다. 여자는 그냥 감으로 직감이에요. 여자들은 왜 그런지 몰라. 사는 걸 원래 되게 좋아해서 그런가? 맞아요, 맞아요. 그럼 남자는 막 계산해. 야, 그게 아니고 지금 전국 봐. 이거 이제 얼마 있으면 지갑 이거 거품 다 빠질 거고. 야, 이씨, 내가 계산해봤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금액이 이러는 순간 이제 끝나는 거예요. 부부싸움의 시작입니다. 그 통장 반드시 합치세요. 그 통장 합치는 거 무조건 추천하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통장 무조건 합치십시오. 정말로. 또 경매는 지방이요. 대부분 저희들 업계에서는 경매는 10년 이상 보면 안 되죠.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경매는 단기 매매, 그러니까 경매는 대부분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요. 제가 이제 실사례, 제가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의 실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경매 지방부터 먼저 말씀드리고요. 대부분 우리 업계에서 얘기할 때 부동산 냄새가 제일 빨리 맡는다고 하는 동네가 대구, 부산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지방 투자를 하실 때는 대부분 부산이랑 대구가 안 좋을 때 들어가서 거기를 올라온다고 할 때 팔면서 다른 지방을 이렇게 사서 이렇게 넘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구가 엉망진창이거든요, 시장이. 근데 대구 시장이 이제 공급이 워낙에 많아가지고 그런데 대구는 저는 살짝 조심스러운 것 같고 부산 지역 정도, 대구 부산 지역 정도로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경매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경매를 만약에 1억에 낙찰을 받으시려면 제일 처음에 그 경매 보증금을 내야 되거든요. 10%를. 10%를 저희 전에도 있으셨지만 10%를 내시고 나면 나머지 9천만 원을 경락대출이라고 그래서 경락대출을 받는데 제가 낙찰받는 게 1억이라고 해서 이 금액이 1억이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간평가라고 해서 이 아파트를 평가한 금액이 따로 있습니다. 그 금액의 70% 정도 수준에서 지금 대출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낙찰받는 금액의 한 80%에서 한 85% 정도 수준으로 이제 대출이 나와요. 대출을 미리 받아놓고 그 상태에서 수리를 하고 그다음에 전세를 바로 맞추십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투자 금액이 낙찰 받으시는 금액에 빵프로 맞추시는 분도 계시지만 거의 그건 어렵고 대부분 한 10%에서 15% 많게는 이제 수리 상태나 아니면 명도 비용까지 포함했을 때 한 20%까지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억짜리 투자하신다고 하면 그쵸. 이게 대구는 지금 조금 위험해요. 그러니까 대구는 만약에 들어가실 것 같으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대구는 장기적 관점으로 조금 들어가셔도 괜찮지 않나. 지금 보통 이제 어, 계약갱신 청구권이라 그러죠. 그 계약을 더 이렇게 2년 동안 더 살 수 있게 요구하는 거요. 그거까지 포함해서 한 4년 정도는 내가 이거 가져간다라고 놓고 보고 대부분 들어가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저는 사실은 저희 쪽 이렇게 공부하는 쪽에서는 다 얘기할 때 26년 내년이랑 25년, 26년에는 대세 상승장이 많이 올 거다. 신축 물량이 서울 쪽에는 많이 없다. 그래서 서울 쪽에 많이 또 상승이 될 거다라는 게 중론이었는데 지금 이게 또 탄핵이 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요즘 업계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대구는 4848 지금 상황은 좀 어렵습니다. 좀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앞을 예상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다 앞을 예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동네만 예상하면 돼요. 이거 우리 동네만 예상하시면 돼요. 이게 정말 어려운 얘기일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어,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부동산 가보라고 임장 가보라고 하잖아요. 우리 저기 여자분들 가방 살 때 어떻게 합니까? 여자분 가방 사실 때 온 백화점 다 가보죠. 샤넬도 들어가 보고 구찌도 들어가 보고 뭐도 들어가 보고 뭐 다 들어가 보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물건도 다 본 다음에 그 물건을 또 어떻게 합니까? 인터넷에 다 비교해보죠. 이게 싼가 저게 싼가 여기서 사는 게 맞나 저기 사는 게 맞나 이거 비교해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부동산도. 일단 옆에 있는 놈이 메고 있는 가방을 먼저 보죠. 저 가방 이쁜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동네 물건부터, 우리 동네부터 먼저 알기 시작하셔야 되고,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경기가 왔다 갔다 했는지를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쇼핑 잘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전원주택은 절대 들어가지 마십시오. 용인 쪽이라고 하셨던 거야? 윤지 대표님? 전원주택 들어가 계신가요, 혹시? 제가 말 실수했나요? 그렇군요.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산, 이래서 어려운 겁니다. 부동산이.
이제 지금은 전환주택이 좀 많이 힘드시죠? 근데 거주하기는 너무 좋으실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어쨌든 강주 대표님, 상준 대표님, 저 용원 대표님은 지금부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여자를 잘 만나셔야 됩니다. 감이 좋으신 분들 잘 만나셔야 되고요. 이쁜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물론 이뻐야죠. 이쁘면 좋은데 잘 만나셔야 돼요. 아, 예. 여자 어떻게 판단하냐고요? 어, 올면 맞아 죽을 것 같은데. 아, 저는 일단 무조건 돈 같이 깔 수 있는 여자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 돈 까는 거 생각보다 되게 어렵습니다. 바닥부터 다 보여줘야 되거든요. 정말 통장 다 까는 거. 저도 이제 제가 그렇게 깔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제가 제 통장을 이 사람한테 깔 수 있어. 그러니까 내 경제 주도권을 넘겨줘가 아니고, 통장을 까고 경제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여자라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많은 것들을 결정할 수 있고,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요. 근데 통장 까는 게 어렵다. 그러면 조금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개인적 생각입니다. 오늘은 좀 날라다니만 하죠. 오랜만에 자랑질을 좀 하느라 입이 날라다닙니다. 맞아요. 누가 편하려면 통장을 까야죠. 지금 맨날 저희 부부는 맨날 그런 얘기밖에 안 해요. 앉아서 부동산 가고, 부동산 얘기하고, 그다음에 투자 얘기하고, 거주 얘기하고. 얘들이 이제 제발 좀 부동산 좀 그만 가, 막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둘이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했었죠. 그게 취미가 맞으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서울에 안 가본 동네가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많이 돌아다녀봤어요. 많이 돌아다녀보세요.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렇더라고요. 이게 부동산이 제 옆에서 제네시스 방님 옆에서 보잖아요. 엄청나게 경기를 타는 이 지식창업 종이에요. 왜냐면 부동산이 잘 될 땐 미친 듯이 찾고, 부동산이 하락기에서 이제 하락기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아예 아예 찾는 사람이 없어요. 경기에 따라 이게 엄청나게 등락날락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락기 때는 이제 이걸 시작할 수가 없던 시점이기도 했지만, 그것도 핑계죠. 그죠? 핑계입니다. 이게 제일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아이고, 벌써 10시가 넘었네요. 죄송합니다. 저 말 너무 길었습니다. 너무 길어졌죠. 어쨌든, 저와 이제 최원 대표님의 이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강주 대표님과 우리 상준 대표님, 우리 상준 대표님이랑 강주 대표님이 어느 만큼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분도 살짝 준비는 미리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상준 대표님 성격을 좀 아는데, 15분에 안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사랑 이야기 한번 해봐요. 그래도 여자친구 만난 이야기, 여자친구랑 싸운 이야기하고. 여기 계신 분들 굉장히 좋아할걸요? 엄청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감사하고요. 혹시나, 그, 정말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궁금하신 거, 이게 정말로 그냥 옆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해결 못할 것 같은 일들이 있으시면 편안하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제가 성심성의껏 제 아는 지식 내에선 최선을 다해서 상담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해요. 자,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탄핵 정국이지만 우리도 열심히 살아야죠. 그죠? 최선을 다해서 하는 또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